자, 이런 농업 생산량의 발전, 그리고 소농 경영의 전개,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등장한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문인 관료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송대에는 문인 관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등장하게 되느냐? 문치주의 정책을 실행했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었던 지주 계층들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관료로 이제 과거를 봐가지고 관료로 진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사대부라고 부르고 있고, 뭐 고려조선 같은 경우는 뭐 고려의 삼국통일 이후에 광종에 의해서 과거제가 도입됐죠. 그래서 이제 문인 관료가 형성되면서 이런 문인 관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해안 시대 때 사원과 귀족 세력들이 원래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시대 때. 해안 시대가 약 한 이제 9세기, 8세기, 12세기 이제 그 정도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해안 시대인데, 그 시기 때 이제 귀족 세력의 성장, 그리고 조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유력 농민들이나 호족들이 무장을 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제 무사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사 집단이 이제 뭐 동족이나 하인, 예성 농민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이제 집단 형성하고, 이제 이래서 이들이 무사층과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무사단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런 문인 관료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과거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제라는 것은 이제 선거제로 해가지고 선거제라고 해서 수나라 때 이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대에 정비돼 가지고 이제 과거제로 이제 정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당대에 정비됐던 과거제가, 이 과거제는 이제 뭐 귀족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송대 관료의 선발에 아주 핵심적인 제도로 확립되면서 사대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좀 송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송대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식년시라고 우리가 하죠.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다 보니까 과거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거 합격자 대폭 증가했지만은 전시라는 걸 도입해요. 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 앞에서 이제 직접 시험을 치르는 이제 전시를 도입해가지고 부정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기 때문에 그 관리들은 황제에게 충성도가 높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권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런 관료 선발에 있어서 은음의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고려 시대의 음서와 비슷한 것이죠. 음서 뭐 이런 것들이 송대의 과거제가 되고, 요금원 역시 북방 유목민족들에게도 역시 과거제가 시행은 됐었지만은 그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유교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족속들의 정치계에 이제 등장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과거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금원대는 이제 과거제의 비중이 매우 낮았죠. 하지만 이제 명대에 다시 한족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과거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고려와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베트남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과거제가 시행은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 비중이 매우 낮죠.
매우 낮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배 집단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무사 집단이죠. 무사 집단이 과거제 같은 걸 시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과거제 시행으로 이제 학문적인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제술과라든가 명경과와 같은 이러한 이제 그 문과의 어떤 과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 교육기관이 정비되는데, 바로 최고의 교육기관은, 송나라와 고려, 베트남 모두 국자감이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은 지금에 따지면 이제, 대학 수준의 어떤 교육기관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균관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뀌게 됐죠. 성균관. 자, 그리고 이제 지방에 학교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 같은 경우는 향교가 있죠. 향교. 자, 그리고, 서원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서원.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의 어떤 문묘를 모시고, 그리고, 성리학의 어떤 그 선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이런 서원에서는,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문 발전과 문인관료 양성에 지방에서의 어떤 문인관료 양성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제와 이제 가족과 과거제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사대부와 신사 그리고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아이고 저런.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송대 사대부는 그대로 학자이죠. 학자이죠. 유교 지식을 가진 학자이고, 그리고 이런 학자이면서 곧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과거를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특히 이제 강남의 어떤 지주 출신들이 비중이 증가했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그 과거 시험 공부를 통해서 과거에 합격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들이 바로 송대의 사대부가 되겠고, 이런 송대의 사대부는 이제 명청시대에 들어서 신사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명청시대는 관직 경력자, 즉 경력자와 경험이 없이 학위만 소지한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격을 했는데 관직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신사라고 하죠. 송대 때는 반드시 사대부는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었는데, 명청시대 때는 관직이 없는 학위 소지자도 역시 가능했습니다. 신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실질적으로 지방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의 생활 안정과 유교적 질서 유지를 꾀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명청시대의 신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우리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지방 향리 집안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성리학과 불교, 성리학으로 이제 불교, 권문세족 등을 비판했고,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의 주요 세력이 됩니다. 이런 조선 건국의 주요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양반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양반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것들 관직에 진출한 문반과 무반, 역시 이제 그 고려시대 때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무과가 도입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지주 플러스 주요 관직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또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 같은 경우는 부역, 역이라는 걸 내지를 않죠. 군대도 가지 않고 노동력 같은 것도 국가에다가 바치지 않아도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특권 세습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